예, 오늘 시기적으로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19가 조금 이렇게 좀 진정되고 있고 한국이 좀 빠른 속도로 안정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차에 아주 적절한 절묘한 시점에 이런 뜻깊은 자리가 한국금융신문에서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최근에 기사들을 쭉 보면은 이제 지주든 핀테크든 많은 분들이 데이터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 데이터 인프라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적이나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정말 뜻깊은 자리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그 순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환경 변화와 어떤 특징적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이 데이터에 기반한 금융 혁신 전략을 개방, 유통, 결합, 활용, 연결 이런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산업의 어떤 그 새로운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안전하면서 잘 활용되는 데이터 세상을 위한 그런 조건들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면한 거는 이 보건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바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국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일자리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무역의 축소와 글로벌 공급망은 재편되고 있고요. 전통적 산업의 어떤 한계 기업의 등장. 그렇지만은 또 4차 산업의 어떤 그 혁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위기일지 기회일지 결국은 이제 기회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이제 빠른 속도로 되고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이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고립되고 격리되고 있지만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초연결은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그 플랫폼 경쟁과 전쟁이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꼭 금융이 아니더라도 이종 산업 간, 금융과 통신 여러 산업 간의 융합 연결이 이제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전 세계적인 어떤 데이터 전쟁을 위한 선진국들의 법제들은 차곡차곡 이제 다 완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쟁을 해서 이제 성과를 내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 유럽의 GDPR이 18년 5월에 이제 시행됐고요. 저희가 올 8월에 이제 데이터 3법이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기 전에 그럼 데이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데이터 시장 규모는 2,600억 불, 저희 그 GDP의 한 1.4배, 4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수많은 데이터 중에 그냥 표준적이고 안전한 금융 데이터가 한 51%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고요. 이런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수록 국가 경쟁력의 0.5단계를 올리는 그런 핵심 엔진인 것 같고요. GDP의 기여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데이터는 그 가치를 평가하는 거고 평가의 잣대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의 수많은 어떤 데이터가 원유처럼 지금 금융회사 또는 핀테크 회사, 빅테크 회사들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 깔려 있는 데이터 위에서 잠만 잘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이제 끄집어내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데이터 경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은 이제 18년 8월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 경제 활성화해서 데이터 3법을 고치겠다고 했고요. 그런 많은 노력 끝에 올 2월 달에 데이터 경제 3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올 8월에 이제 이 데이터법이 시행되는데 5월 달에 대통령께서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제나 이런 저희
사회적 어떤 시대 정신이나 이런 거로 보면은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이 업무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금융위원회도 그 데이터 기반의 어떤 금융 혁신을 좀 현장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의 축적과 표준화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 적지 않았는데 금융회사에 있는 수많은 어떤 데이터의 축적과 표준화를 시작으로 개방이 돼야 됩니다. 데이터는 그냥 개방돼서 활용돼야 가치가 증가한다는 말씀이고, 개방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들은 서로 간에 사고 팔아하는 유통시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는 융합되고 결합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이제 융합과 연결이라는 말씀을 써온 거는 이제 여기 금융권, 핀테크, 빅테크 분들이 계시지만 특히 그 이종 산업 간에, 그러니까 금융과 비금융, 뭐 금융과 통신, 금융과 유통 이런 융합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대한민국 그 5천만의 어떤 이 데이터 경제에는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좀 협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데이터가 이 해외 쪽으로 나가요. 이런 데이터 기반 산업이 이 영토를 확장하는, 그렇게 돼야지 진정한 대한민국의 그 차세대 산업 그 혁신 성장의 어떤 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은 민간의 데이터도 있고 공공의 데이터도 있고 금융 유관기관의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좀 불확실성 때문에 데이터가 잘 개방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좀 선도하기 위해서 신용정보원에서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작년 6월경에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 정보가 이제 4천만 명의 대출 정보 중에 220만 명의 개인 신용 정보를 저희가 이제 그 안전한 공간 내에서 개방을 했고요. 그 결과 뭐 핀테크 금융회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크레딧이라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110만 사업자의 그 기업하고 개인 사업자 정보를 이제 제가 공개를 했고요. 금년 한 상반기 내에는 이제 그 보험 신용 정보까지 이제 개방할 생각입니다. 현재 이 개방 시스템은 데이터 3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익명 정보 형태로 이제 개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 가명화된 어떤 정보까지 되면 분석의 강도가 이제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 데이터 개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스크 때문에 국민들 고통받을 때 두 개의 데이터를 이제 활용했습니다. 그 건보원에 있는 그 약국 정보하고 그 중복 수급을 방지하는 정보가 있었고요. 인터넷진흥원의 그 약국의 위치 정보가 있거든요. 그 정보 자체를 이제 공개를 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마스크를 이제 구매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공공 데이터도 민간 데이터의 어떤 위력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 데이터는 이제 그 뭐 국세나 지방세 이런 사회 보장료 이런 정보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공공기관의 공공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또는 뭐 보시면은 뭐 위치 정보, 날씨 정보, 뭐 동물 정보, 가축 정보 이런 뭐 주택 정보 수많은 공공 데이터들이 지금 많이 개방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대한민국 상당히 상위에 있는 측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융위가 올해 4월 말부터 금융감독원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까지 금융유관기관 9개 기관의 그 데이터 4,400만 건을 무료로 이제 개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의미 있는 정보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50만 개 기업을 일단 저희가 개방을 했습니다. 물론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다음 단계로는 개인 사업자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소라든지 또는 금융 유관기관들 중에 굉장히 좋은 정보를 가진 기관까지 이제 확대할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뭐 국세청의 국세 정보, 아까 심평원의 그 의료 정보들도 지금은 익명화된 수준에서 공개가 될 뿐인데 올 8월이 되면 이제 가명화된 수준까지 공개가 될 것이고 현재는 주로 그 공공기관이 이제 접속 가능한데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핀테크나 연구하시는 분이나 금융회사 이런 영리기관들까지도 안전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방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마지막에 금융회사의 개방적 데이터 전략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게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 금융회사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일단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게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리스트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셋을 정교하게 이렇게 정제를 해야지 활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면은 이제 그 지주나 이런 금융기관들에서 그 데이터 전담 조직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빨리 데이터 리스트를 만드시고 축적을 하시고 이 정제를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이제 하기를 저희가 좀 간곡히 좀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 시장을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번째는 유통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데이터 브로커가 있어가지고 자유로운 정보, 개인 정보까지를 이제 사고 팔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집단 소송제라는 강력한 보호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유통이 뭐 엄청나게 활성화된 나라입니다. 중국도 조금 이렇게 법제가 저희하고 우리하고 다르지만 데이터의 어떤 그 거래가 이제 좀 국가적으로나 민간에서 물론 워낙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지금 그 데이터 3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결합이든 거래든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그 보호 중심의 법제에 따라 제대로 이렇게 데이터 거래가 일어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 날 저희가 데이터 거래소를 금융보안원에 이제 오픈했습니다. 그날 개소식을 갔다 온 느낌은 지금 한 일주일 정도에 한 53건 정도가 이제 거래가 됐거든요. 그 저는 정말 폭발적인 증가라고 판단하는데 아니 거래소에 거래가 한 100만 건, 1000만 건 돼야 된다. 이제 이래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거래거든요. 이거는 없는 시장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신한카드가 있지만 신한카드의 그 데이터는 아마 8천만 원에 아마 신한카드가 팔았을 텐데 카드 회사가 그 깔고서 있는 그 엄청난 데이터 중에 이 매출 관련 데이터를 안전한 데이터를 누군가가 8천만 원을 주고 사갔다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부분이 데이터 거래를 통해서 근데 그 회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신한카드는 있는 데이터를 팔았고요. 또 아마 신한카드도 다른 데이터를 저는 사갔다고 들었거든요. 한국은행도 그런 관련 데이터를 사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거래소란 거는 표준화된 어떤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지만 데이터를 조회하고 매칭하고 계약하고 결제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좀 표준화하고 정제화돼서 끊임없는 협상을 통해서 최종 결제가 일어나거든요. 그 아마 데이터 거래가 일어나는 기간이 뭐 한 1주, 2주 뭐 길게 걸리기도 하고 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없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이 실제 현장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급자, 수요자 양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공급자가 수요자고 수요자가 공급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시장을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몇 군데 데이터 시장을 거래소를 열었는데 현재 여기서는 저는 상당히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관심도도 높고 꼭 금융만 아니고 비금융, 뭐 유통, 통신, 그 다음에 일반 그 서비스 하는 쪽에서 금융권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꽤 있는 것 같고요. 금융권도 다른 분야의 데이터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좀 안전하게 이제 암호화돼서 송신하고 관리할 수 있게 이제 금융보안원에 일단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해서 금융, 비금융 전체의 그런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께 데이터 거래소 좀 홍보를 좀 하시고 지금 연말까지는 데이터 거래 비용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은 저희가 그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지원, 컨설팅을 다 해드립니다. 뭐 돈을 받고 팔 수도 있고요. 또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시장을 좀 잘 형성만 좀 해주시면은 금융권이 선도해서 데이터 거래가 일어나고 여기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거나 이런 것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핀테크 기업들은 이제 데이터를 사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바우처 예산을 이제 국가 예산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산다면은 그 사는 데이터 일정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예산도 있고 내년에도 그런 분야를 조금 키워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예, 이제 데이터 결합입니다. 이렇게 개방되고 유통된 데이터는 이제 결합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데, 저희 데이터 결합은 뭐 아시다시피 한 3, 4년 전에 데이터 결합 시도하다가 저희가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법 판단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금 현재 그 문제는 이제 깔끔하게 해소됐습니다. 올 8월부터 이제 데이터 결합이 안전하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저희가 그 시스템을 갖췄고요. 금융권에는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그다음에 금융결제원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기관이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고 금융 데이터와 비금융 데이터까지도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저희가 그 결합 전문기관을 이제 지정을 할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잘 성공해 나가면은 이제 민간 능력까지 데이터 결합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결합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그 KB가 이제 알뜰폰을 하는 것도 결국 금융 데이터, 통신 데이터의 이제 결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쉬운 예로 이제 팀 파일러나 이렇게 금융 이력이 없는 분야까지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고, 그 분야가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고, 국민 입장에서는 새로운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활용입니다. 활용은 이제 워낙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실 텐데, 그 개인을 이제 식별할 수 없는 가명 처리대한 정보는 사전에 동의 없이 통계 작성, 학술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의 핵심은 통계 작성이란 게 상업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고요. 학술의 산업적, 민간의 산업적 연구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용정보법은 명확하게 이 부분을 법에서 규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적 목적을 넘어서 산업적,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명히 법적 근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익명화되어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가명 정보는 식별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일각의 우려도 뭐 충분히 있고, 그 부분도 저희가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이런 안전 장치를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식별화되면 중지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재식별할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해서 좀 안전하게 데이터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기반이 이제 완벽하게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오늘 이제 주제가 마이데이터 산업 부분이 중심이고, 사실상 이 신정법을 개정하거나 하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이고, 뭐 조금 이렇게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저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 인허가 방향하고 컨설팅이란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그 낸 이유가 저희 담당 사무관이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다 해서 모든 그 관심 있는 분들께 그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더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그 시장의 관심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사실은 이런 마이데이터 산업이, 여기 계신 분들은 인가를 하나 받는 거지만은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이 민간에 흩어져 있는 이런 금융정보, 여기 보면 이제 납부 정보까지 있거든. 저희가 공공정보까지도 이제 가져올 수 있게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 이 마이데이터가 5억 원을 받고 업을 하는 자체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런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의 1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가지고 그 워킹 그룹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금융회사가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안전하게 인정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표준화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렇게 보낸 데이터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수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워킹 그룹이 사실상 이제 거의 종료가 되었습니다. 약간의 그 쟁점들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종료를 하고, 그러한 인프라 위에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어떤 라이센스를 저희가 이제 8월에 이제 인가를 낼 생각이고, 그런 사회전 수요 조사 했는데 금융권에
근데 좀 제가 뭐 사전에 사전 수요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제 금융회사뿐만 아니고 이제 핀테크도 마찬가지고 빅테크도 그렇고 상상 외에 이 다양한 그 그룹들에서 이 라이센스를 이제 가져오겠다는데 결국은 이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이제 모으겠다는 그런 분야고 금융이 정말 이 비금융까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그런 현장에 그 살아있는 그런 관심과 열기를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사전 수요를 좀 받아서 이렇게 컨설팅도 해서 인가를 이렇게 좀 신속하게 이렇게 내주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수요에 응하시면은 되고 반드시 그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사전 수요에 응하지 않으셔도 그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데 저희가 행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또 시행착오를 하지 않게 위해서 제가 법률 자문까지 그렇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뭐 여러 번 뭐 하도 많이 나온 이야기지만 비금융 CB입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통신 정보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나 그러니까 이 금융회사는 이제 통신 정보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 이력, 과거에 일어났던 금융 데이터나 소득 정보만 있는데 통신 데이터를 이렇게 충실히 납부했던 그런 부분들은 보조적이지만은 상당히 강력한 그런 데이터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꼭 통신 정보뿐만 아니고 유틸리티라든지 뭐 저 나아가면은 뭐 SNS의 어떤 활동까지도 가능한 금융이 안에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CB 신용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을 아주 인가 단위를 낮은 단계로 일단 도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개인 사업자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코로나가 다가오니까 참 600만 명의 600조에 해당되는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정부의 고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개인이자 개인 사업자인데 정확하게 데이터 물론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임대업을 빼고 나면은 이제 소상공인들의 어떤 이 금융 그 데이터가 제대로 이제 확보가 안 돼 있는 그런 측면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카드사들이 워낙 관심이 많은데 이런 매출 정보에 기초한 그다음 그런 어떤 CB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카드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이어가면은 이제 그래서 사실 그 최근에 많은 이제 금융 안정 정책들이 좀 이렇게 부채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은 부동산 담보 그다음에 정책 금융기관의 보증 아니면은 이제 대출이 잘 안 나가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고 제가 업무를 지금 한 오래 했지만은 이 이야기를 한 수십 년간 했고 지금 존경하는 임종용 위원장님 계실 때도 보증제도 고치자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잘 안 됐던 거는 결국은 이제 데이터의 문제인데 이 데이터가 저희의 어떤 그 금융 여신을 하는 방법을 기존 거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외에 또 새로운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플랫폼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것, 그다음에 상품이 주문되고 반품되고, 그다음에 그 주문했던 사람의 그 댓글까지도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이런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매출 기반의 금융업이 미국 쪽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상 이제 동산담보라는 표현을 쓰는데 동산담보는 이제 물리적인 공장이나 기계나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매출 데이터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부가세를 냈던 데이터, 그 다음에 회계 정보, 예를 들면 몇 명 직원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몇 명 직원이 나갔다, 오늘 재고 물량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실시간에 이런 회계 정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충분한 금융의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제 KB 지주에서 이런 분야를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다른 데서 잘 모르게 조용히 해서 시장을 넓히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보니까 SK텔레콤하고 11번가하고 현대카드가 이 상품을 3천만 원짜리 상품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네이버나 그다음에 이커머스들이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신용보증기금에 보면 개인 사업자의 그 매출 정보 또는 이제
부가세 납세 정보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 페이덱스라는 인덱스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 인덱스에 기초해서 신보는 보정을 할 것이고요. 그 신보는 그 데이터를 공개해주면 금융권에서 이제 캐피탈이나 은행하고 이제 연계 영업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번에 플랫폼 경제가 되면은 이 매출망,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플라이 체인 파이낸싱인데 이 분야를 좀 정책적으로나 좀 저희가 같이 시장을 만들어 가면은 금융회사도 새로운 시장을 열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제대로 신용평가를 못 받은 금융 소상공인도 선별 기능 하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더 많이 나가고요. 조금 돈이 안 나가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또 그 여신 관리가 되는, 결국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분야에 특별한 그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이렇게 코트 해주면 거기에 이제 수수료를 주고 대출을 내보내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한번 해외 사례를 보시면 굉장히 시장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 이야기할 때 이제 샌드박스를 꼭 그 빼놓을 수 없는 거가, 이제 저희가 1년 만에 102건의 그 샌드박스 사례를 이제 했습니다. 그 102건 중에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한번 뽑아보니까 이제 데이터 관련 서비스가 12건 정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그가 보면 이제 금융회사들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기존의 그 개인이나 부동산 담보 또는 기업이 아닌 이 새로운 이 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그 이제 어차피 그 동형 암호 기반의 뭔가 좀 안전한 어떤 인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 핀테크 기업들도 이제 하물며 특허까지도 이제 기업을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은 이제 데이터가 많이 집적되고 모이는 그 통신 이커머스 이런 쪽에 그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이제 들어와 있고, 카드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분야가 이제 저희가 규제를 수정하기까지는 뭐 6개월, 1년이 걸리는데 그 전에 테스트를 했고요. 아마 이런 테스트를 지금 했기 때문에 8월 달에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은 다 이제 금융업 인가를 이제 신청을 할 것이고, 이렇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샌드박스를 통한 실험, 그 실험이 사업화의 성공,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상당히 그 좋은 어떤 혁신의 장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도 그 금융과 ICT 유통의 아까 말씀드린 저는 금융과 통신의 결합, 그다음에 금융 정보와 회계 정보의 결합, 이런 분야들도 많고, 전반적으로 샌드박스도 지금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이나 안면인식, 그다음에 암호화까지 DID라는 그런 좀 분산 원장에 기초한, 블록체인에 기초한 암호까지 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아주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102건의 어떤 규제로 인해서 이 샌드박스가 없어서 저 102건은 아예 테스트 자체를 못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이제 테스트가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그 신청하시면은 정말 성심을 다해서 가급적 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감독원하고 저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아이디어든지 이렇게 과감하게 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만들어도 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홍보를 좀 해서 샌드박스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오시면은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제가 활용 측면에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이 마음 놓고 활용하려면은 탄탄한 안전의 기반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제 지속 가능합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이 법이 그 신용카드 정보 유출 또는 이제 전자금융법은 이제 디도스 공격 이런 거에 따라서 그야말로 안전과 안정을 위한 그런 강력한 보호 체계는 갖췄는데, 이 부분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이 활성화되고 결합되고 유통되는 노력들이 한순간에 이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다양한 이런 제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장관님께서 좀 말씀했지만은 정말 알고 하는 동의가 좀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동의서 장식을 이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국민들이 알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또 그 동의서 장식이 좀 더 세분화되고 정교화되면 이 데이터에 또 안전한 활용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저희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검사를 가서 제재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조금 금융회사가 스스로 이렇게 데이터가 잘 보호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이제 그 금융보안원에서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는 그렇게 좀 민간이 스스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다르지만 아까 이 플랫폼이나 데이터나 이런 이야기할 때 이제 좀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신용정보법이 처음으로 그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도입합니다. 왜 너의 그 사람의 그 주관이 배제된 기계적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왜 그렇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금융권에 최초로 도입을 하고요. 이쪽에서 잘 되면은 이제 민간 영역까지 이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큰 회사들은 스스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스타트업이나 이런 핀테크나 좀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이 정보 보호에 대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신용정보원 이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컨설팅하고 필요하면은 금융보안원에서 좀 무료로 이렇게 신정원에서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것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저희 이제 금융 영역은 이제 금융위원회가 하겠지만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출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3법에 대해서 관계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개인정보법이 이제 일반법이고요. 이제 금융회사들의 어떤 금융은 이렇게 이 정보 유출 자체가 유출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재산상의 어떤 피해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 금융권 내는 이제 저희가 금융위 금감원 보안원이 이렇게 딱 삼중벽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래서 신용정보법이 적용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그 최근에 AI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저희 우리나라에 보면 이렇게 학습용 데이터나 이렇게 뭐 연구할 데이터들이 그리 많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디지털 뉴딜의 핵심 내용들이 이제 이런 데이터 인프라 또는 AI 이런 쪽을 이제 담길 것으로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금융권도 뭔가 AI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해 보면은 도대체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불확실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금융회사에서 AI 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불확실성을 좀 없애드리고 싶고요. 또 가능하면은 신정원이나 금융보안원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학습용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좀 아까 크레디비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정부의 시장 조성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이제 결국은 이제 개인정보까지가 가면은 나중에 문제될 소지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괜히 저희가 같이 이렇게 안전하게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글로벌리 이 클라우드 시장은 굉장히 큰 회사들이 다 이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도 국내에서 이 산업을 좀 키워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 코스콤이 지금 이제 네이버화해서 좀 한국 금융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클라우드를 하고 있고 KT도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데이터의 그 전쟁에서 이 데이터를 지금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이슈로 알고 있고 이 연관 산업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그런 테스트들은 금융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스 케이스가 나와가지고 국민 생활에 도움되는 케이스를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것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공인인증서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DID라는 이런 그 새로운 그 인정 방식에 대해서는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핀테크와 통신사와 금융회사 간에 그 삼국지 수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도 다 금융권을 테스트 베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데이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데이터는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그 법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현장과 소통하면서 불확실성을 없애고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넥스트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저는 이제 결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전자금융법이 2007년에 제정됐습니다. 아마 유럽도 비슷하게 PSD라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비슷한 시기였는데 유럽이 2018년에 PSD2 해가지고 이 2010년 이후에 저기 온라인 뭐 스마트폰 이런 모바일 이런 걸 다 담는 그런 아주 선진화된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신정법이 GDPR을 이제 벤치마크했다시피 그래서 저희도 늦지 않게 2007년에 만들어진 그 전자법은 매일 금융 사고 나면은 규제만 강화했던 보호법에 이제 제가 스스로 저걸 좀 부인하니까 좀 죄송스러운데 선배들이 만든 법에 대해서 근데 이제는 탄탄한 그 보안 체계에 그 디지털 결제가 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자금융법의 어떤 개편 작업을 이제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그 보면은 이제 마이페이먼트라 해서 아까 마이데이터가 있으면은 이제 결제 분야에 그 어떤 그 계좌를 갖지 않으면서도 그 가볍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이페이먼트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당장 지금 선불 수단이 많이 쓰이니까 미상한 잔액이 지금 그 2조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2조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좀 외부에 유치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 얼마 전에 그 인간 안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을 넘어서 이제 개인의 어떤 안보하면 이제 사이버 안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권 전체를 이게 방어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구축. 그다음에 지금 보이스피싱 문제가 이제 앞으로 더 커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조금 이렇게 저희가 이런 작업들을 이제 계속 소통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이제 저희가 앞으로 데이터 3법에 이어서 할 핵심 이제 과제이기 때문에 오늘 좀 소개를 좀 드리고 나중에 어떤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 정말 뜻깊은 시점에 타이밍이 저는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좋은 타이밍에 정부가 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런 그 데이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또 홍보도 하게 돼서 저는 너무 기쁜데 다만 이제 제가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고 제가 했던 말씀들은 좀 이렇게 디테일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내용을 다 제한된 시간 내에 다 못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 업무를 하는데 수많은 그 TF와 워킹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저희한테 좀 디테일한 부분도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알고 그거를 대응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나 감독원을 통해서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그렇게 불확실성을 해소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